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각 법원의 법관 대표들이 모이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립니다. 사법부 안팎의 논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인데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결정과 관련해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회의가 예정된 사법연수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논의하게 되는 겁니까? 네, 미리 공개된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재판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과 사법 신뢰를 둘러싼 우려에 대한 겁니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지난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파기환송된 후 투표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선고했다는 지적이 나온 뒤였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이 후보의 판결이 논의될지 관심입니다. 법관 대표회의 측에서는 개별 재판에 대한 의견 표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안건의 이 후보 사건의 이례적인 진행이 사법 신뢰를 흔들었다는 내용이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회의가 열릴지 또 안건이 의결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회의는 전체 구성원 126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64명이 참석해야 열리고 출석인원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한데 처음부터 70명이 회의 소집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70명이 회의에 오지 않으면 회의가 안 열릴 수 있고 안건에 반대표가 많으면 의결이 안 되는 만큼 진통도 예상됩니다. 법조계에선 대선을 8일 앞둔 시점에 법관 대표회의가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의결을 미루고 대선 이후에 회의를 다시 열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사법연수원에서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8일 앞두고 각 대선 후보의 유세 열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오늘 경기도에서 유세전을 펼치고 이준석 후보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어제 충청 지역 유세에서 맞붙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내란 세력이 다시 귀환할 것인가?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이 바로 서느냐? 퇴행할 것이냐, 전진할 것이냐가 결정됩니다. 떨리니까 방탄 조끼를 집니다. 저는 조끼 없습니다. 그거 보셨죠? 오늘은 전국 최대 표밭인 경기도를 나란히 찾아 집중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오후 1시 경기 수원시 영동시장에서 유세전에 나섭니다. 수원아주대학과 용인단국대학 죽전 캠퍼스 등을 방문해 청년층 표심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 고르게 참여하고 성과를 함께 나누는 진짜 성장, 공정한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김 후보는 경기도 안성과 평택에서 유세 활동을 펼친 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합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를 기획했음을 강조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 중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서울 강북 지역을 도는 등 수도권 집중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방송 인터뷰와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서며 지지층 확대를 시도합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어제부터 대선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됐습니다. 용지에 단일화된 후보 이름만 넣을 수 있는 단일화 1차 시한은 이제 지나간 셈이고 사전투표 시작 전날인 이번 주 수요일 28일이 단일화의 최종 시한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판 단일화 가능성 장윤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기 안양의 한 인쇄업체. 인쇄기가 쉴 새 없이 투표용지를 찍어냅니다. 전국 37개 인쇄소에서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됐는데 지난 19일 사퇴 의사를 밝힌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 이름 옆엔 사퇴 글씨가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단일화 여부가 거론되고 있는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가 성사돼 사퇴 후보가 나오더라도 투표 용지에는 반영되지 않고 투표소에만 안내문이 게재됩니다. 사실상 단일화 1차 시한이 지났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다만 사전투표의 경우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출력되는 만큼
29일과 30일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 직전인 28일을 단일화 데드라인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3년 전인 지난 20대 대선 땐 사전투표율이 전체 투표율 대비 47.89%였고 지난해 총선 땐 전체 투표율 대비 46.6%였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전날인 2022년 3월 3일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막판 단일화에 성공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번 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기자, 대선이 어느덧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각 후보들의 일정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오늘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서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이후 처음으로 이 대학 캠퍼스를 방문하고 이후에 수원, 용인, 남양주 등 이 경기 지역 집중 유세에 나섭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요, 충청권에서 지방시대 공약을 발표한 뒤에 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포함해서 오산, 용인 등 경기 집중 유세에 똑같이 나섭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이번 주 일정을 살펴보면 마지막 TV 토론회가 예정이 돼 있고 사전 투표도 진행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내일 마지막 3차 토론회, 정치 분야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사법개혁, 개헌 이런 주요 의제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28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입니다. 이 선거법에 따라서 선거일 6일 전부터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는 이른바 이 깜깜이 기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9일, 30일은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게 확 느껴지는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김문수, 이준석 후보 둘 간의 단일화가 이미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우려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대선 본투표 당일에 이 6월 3일에 사용되는 이 투표용지 인쇄는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대선 후보가 사퇴를 하거나 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하게 되더라도 이 본투표일 투표용지에는 그대로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전투표는 다른 건데요. 사전투표 용지는 당일날에 인쇄가 되기 때문에 사전투표 전날인 28일까지만 단일화가 이뤄지면 사퇴 표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사전 투표 하루 전인 28일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된다 이겁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에 사전투표율이 3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전투표가 끝나고 단일화가 이뤄지면 단일화 효과가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은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실질적으로 28일을 사전투표 전날을 단일화 마지노선으로 보고 앞으로 사흘 동안 이준석 후보와의 접촉 가능성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어제 이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 국민의힘 선대위 핵심 관계자들을 취재해보면 이 후보 측 캠프 관계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긴 합니다. 예. 또 그동안 이준석 후보가 비판해온 수직적 당정 관계를 해소하고 이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단일화 구에 거듭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하여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준석 후보의 입장은 뭔가요? 아직 입장 변화는 없고 여전히 완강한 태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어제도 오히려 부정선거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거나 단일화 거부에 대한 발언 수위 높이면서 이재명, 김문수, 황교안 후보가 단일화해라 이렇게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캠프 내에서는 이 토론회 전후로 여론 흐름, 지지율 추이를 보겠다 이런 기류도 느껴지는데요. 아직까지 이 후보가 두 자릿수 지지율에 진입하기는 했지만 김 후보와 이 후보 지지율이 20%포인트 이상 격차가 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전 시장이 하와이에서 메시지를 하나 내셨더라고요.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내용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이 홍 전 시장 어제 이 후보에 대한 투표 사표가 아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말했고요. 예. 이 후보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화답했습니다. 홍 전 시장 측근 의원들은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포용을 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확대 해석에 경계하긴 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감한 시기에 부담을 준다 이런 반응이 나오긴 했습니다. 홍 전 시장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의원은
경선의 상처는 이해하지만 국민의힘 특사단 회동 메시지를 뒤집는 듯한 발언으로 당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이 한동훈 전 대표 어제 송파 지원 유세를 하면서 처음으로 김문수가 적힌 빨간 운동복을 입었고 한덕수 전 총리도 선대위 합류 움직임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좀 살펴볼게요. 네. 이재명 후보가 오랜만에 여의도 중앙 당사를 찾아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존의 사법개혁 기조보다는 어떤 민생에 방점을 둔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 이 민주당은 내일 이 정치 분야 토론회를 앞두고 주요 쟁점이 될 이 사법개혁 같은 이슈보다는 민생 중심 전략으로 전환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권력 독점이다, 이 입법, 행정, 사법을 장악한다 이렇게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보니까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에 김어준 대법관법이다 이런 별칭까지 붙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지율 혼조세까지 이어지자 통합과 민생 회복이라는 키워드를 다시 꺼내들면서 중도층 유권자들을 잡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주말 사이에 거북선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커피 원가 120원, 호텔 경제학에 이어서 거북섬으로 이 후보 경제관 전반을 문제 삼으면서 집중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공실률 문제 그리고 민간 투자자 피해 등을 언급하면서 선대위 차원에서 당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전혀 다릅니다. 자신이 관여한 거는 거북섬이 아니라 웨이브파크 사업 유치에만 한정됐다 이런 입장이고요.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웨이브파크가 아니라 거북섬을 유치했다고 SNS에 글을 올려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렇게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선거 기간이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후보들 간의 신경전 더욱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29일까지 나흘 동안 대선 선상투표를 실시합니다. 우리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 어선 등 배 454척에 승선한 유권자 3,051명이 대상인데 투표지는 기표 후 봉합해 선관위로 전달됩니다. 언제까지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드릴 수는 제가 형편이 안 돼. 원래 우리가 한 뿌리였기 때문에 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견이 비슷했던 세 후보 황교안 그리고 김문수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단일화해도 좋다. 내란 단일화를 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결국은 다시 합쳐서 보수 정당의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가 대선 막판 최대 변수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 한 뿌리였다며 단일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 후보가 대통령 당무 개입 차단 카드를 꺼내든 것도 이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단일화 논의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뭐 단일화는 마지막까지 아마 살아있는 카드가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판세에 비춰볼 때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그 시점이 언제냐의 문제인데 예컨대 지금 보면 그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를 흡수한다 그러면 단일화라는 그 과정 없이도 김문수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기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지지율 추이에 따라서는 승리 방정식이 단일화가 아니고 이준석 후보가 버텨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판세에 따라서는 단일화로 갈지 아니면 삼자 구도로 갈지 이 부분은 이제 판세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계속해서 거부하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내심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밖에서 보시기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 이준석 후보는 줄곧 단일화를 하려면은 자신으로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결단만 남았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결단만 남은 상황으로 또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김문수 후보의 지지층이 혹시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흘러가는 비율보다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이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 흘러가는 비율이 훨씬 낮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시간이 이준석 후보의 편입니다. 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30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만 40세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이번에 단일화에 목을 걸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본인의 정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준석 후보가 이런 지금 단일화 그 국면에서 본인이 지금 뭐 황교안, 이재명 이런 사람들끼리 단일화를 하라 이런 조롱 섞인 언행을 하는 것은 본인이 갖고 있던 이 확장성의 한계를 더 강화시키는 측면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이런 그 젠더나 아니면 세대의 그 확장성의 한계는 본인의 약점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보완하기보다는 좀 강화시키는 쪽으로 언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개혁신당을 국민의힘 아류라고 규정을 하면서 두 후보가 내란 단일화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게 단일화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날을 세운 상황입니다. 이 보수 단일화가 대선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견제에 들어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견제권에 들어왔죠. 예. 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해서 애써 약간 무시하는 듯한 무시라는 게 이제 인격적 무시가 아니고 예. 세력 무시하는 듯한 이런 대우를 하다가 지금 보니까 그런 그 어떤 판세 변화가 있었죠. 그걸 넘어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저런 견제를 통해서 내란 단일화라는 프레임을 미리 씌워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단일화로 인한 어떤 효과가 반감되는 듯한 그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세를 이준석 후보가 뺏어갈 것을 대비하는 부분이 있죠. 뺏어가지 못하도록 이준석 후보에게 찍게 되면 마치 내란에 동조하는 듯한 내란을 묵인하는 듯한 이런 프레임을 줌으로써 본인으로부터 이탈되는 표를 최소화한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좀 많이 긴장하는 듯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정말 좀 긴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이렇게 합친다고 해도 이게 내란 단일화다. 그러니까 이 둘 세력이 합쳐봤자 지금 내란 프레임 안에 좀 가두려는 이런 전략이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근데 내란 단일화라는 프레임은 그 이재명 후보가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준석 후보가 그 선거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나는 이 내란에 동조했던 세력과는 절대 단일화 안 할 거다라고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했던 얘기에 본인 스스로의 덫에 빠지는 경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1+1은 2가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내란에 동조했던 세력과 이준석 후보가 혹시 단일화를 결심한다 하더라도 그 시너지 효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가 갖고 있는 이 중도 확장성의 한계라든지 젠더 세대 확장성의 한계를 혹시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경우 우리는 그 부분을 공략한다면 충분히 지금의 격차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안해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실제 이준석 후보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방 유세 열심히 하시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올라오셔서 기자회견을 하신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저런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배경이 뭔가요? 아무래도 그 보수의 결집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차 토론 이후로 보수를 지지했던 분들이 여론조사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선거 초반부터 계속해서 통합의 메시지를 좀 강조해 왔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진보층의 결집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니었겠는가라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번 선거의 성격,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는 그 성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일정을 돌던 와중에 당사로 와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아직 단일화 가능성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사전 투표가 29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하루 전인 28일까지로도 지금 2차 시한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27일 날 이제 마지막 TV 토론이 있잖아요. 예. 그 이후에부터는 이제 단일화 등 이런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사실은 이제 김문수 후보를 넘어서는 것은 어떤 능력의 측면이 아니고 선거 판세상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어찌됐든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적절한 시점, 그러니까 본인이 페이스메이커를 계속 뛰는 것이 맞는지 언제 드랍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어떤 정치적 고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 결단의 시기가 올 것이고 그것은 TV 토론의 본인 역할을 다 하고 나서 28일부터인데 그 효과가 가장 극대화되는 시기를 선택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정치적인 행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단의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고민에 들어갈 시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수직적 당정 관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어떤 발언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이외에 지금 추가적으로 더 낼 수 있는 카드가 좀 남아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마 물밑으로 예. 얘기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낼 카드는 없어요. 또 예.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간의 당내에서 여러 가지 정치 새싸움에서 입은 내상이 있거든요. 그 내상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세력이 어떻게 붙어오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 몸집이 불렸기 때문에 이제는 당내 설사 만약에 합당을 통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몸집 차이 때문에 예전과 같은 그런 처우를 받지는 않을 것이다. 예.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변화라고 보고 또 하나는 당내에서 사실 정치 세력이 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거 보면 친한계가 좀 움직임이 있고 나머지 친윤계라는 저희가 타이틀을 붙이는데 친윤계라고 활동했던 분은 있을지언정 지금 일사불란한 계파로 활동하시는 분은 없다라고 보면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 환경 변화가 다른 대우라고 볼 여지는 없잖아 있죠. 알겠습니다. 이 단일화 마지막 변수가 지지율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 47.3%, 김문수 후보 39.6%, 이준석 후보 9.6%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격차가 한 자릿수까지 좁혀졌는데 모레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입니다. 그 사이에 지지율 흐름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저 격차, 다자대결 격차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보수의 결집이 더 강화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 단일화를 위해서는 그 양자대결의 수치가 붙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다자대결에서 격차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양자대결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나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단일화를 했을 때 사실상 그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단일화의 명분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과거를 떠올려 보더라도 2012년 안철수 문재인 사례, 2002년 노무현 정몽준 사례만 보더라도 두 후보들이 다 모두 단일화를 했을 때 양자 대결에서 이회창,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수치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단일화로 이어졌던 걸로 봤을 때 지금 저 정도의 단일화 수치로는 사실상 지지율의 흐름상 양자 대결에서 좁혀지지 않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단일화의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자 대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양자 대결 수치들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단일화가 이루어지기 전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양자 대결 조사이고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양자 대결 여론조사를 하게 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당내 경선 당시에 아마 그 각 경선 후보별로 예. 양자 대결 수치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걸 보더라도 경선 당시에 후보자가 확정되기 전에 어떤 양자 대결의 가상 대결이죠. 그 수치하고 그 이후의 수치하고 확연히 달라지거든요. 뭐냐면 이제 원래는 지지하거나 약간의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는 이런 민심이 실제 나타나지 않다가 특정 계기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나타날 여지가 없잖아 있거든요. 특히나 요즘 벌어지고 있는 그 각종 이슈에 대한 공방 과정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뭐 비리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무능의 이런 프레임이 좀 붙어요. 과연 이재명 후보가 그간에 있었던 실용적인 정책에 대한 박수 쳐줬던 이 부분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 그다음에 이제 신뢰 문제도 있죠. 과연 이재명 후보가 내는 공약과 말씀들이 우리 국민이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신뢰성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점화되게 되면 저는 그 점화 시기가 언제인지 몰라도 점화 계기는 단일화일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또는 사표가 안 될 수가 있구나라는 민심이 만약에 작동하게 되면 예. 사실은 저런 단순한 수치보다는 또 다른 시너지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와이에 가 계신 홍준표 전 시장이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거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셨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반발 기류가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게 이제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 있는 건데 저게 최종 메시지가 아니고 그 중간 메시지라고 평가할 수도 있죠. 지금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당통분리 이런 사실 당헌 개정안을 제시하는 부분도 예. 만약에 같은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도 단일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유인책이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한 부분도 일단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띄워주고
당신은 미래에 우리의 자산이다 이렇게 예. 자리매김해 주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의 어느 토대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단일화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에 낼 여지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플랜 B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사실 본인의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해서 이준석 후보를 지금 견제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과정상 이준석 후보가 적절한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을 이탈을 부추긴다면 사실은 3자 구도로 가서도 김문수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플랜 A, B에 대한 사전 포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친한계한 의원은 이런 분이 우리 당대표였다니 뭐 아예 하와이에 정착하셔라 이런 강한 비판도 나왔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친한계, 그러니까 그 한동훈 전 대표와 그 홍준표 전 시장이 말하는 내용 메시지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친윤 기득권 세력들의 뭐 정계 은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책임 있는 모습들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되게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그 잘못된 국정 운영에 과연 친윤 세력들은 책임이 없는가? 그리고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고 했던 시도 역시 친윤 세력들에 의해서 추진이 됐었기 때문에 홍준표 전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모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걸 시정해야 된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뭔가 후퇴를 하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같이 내왔었거든요. 다만 한동훈 전 대표는 당에 남아서 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홍준표 전 시장은 30년 동안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해봤지만 이 기득권들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판단 하에 지금 밖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두 분 홍준표 전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는 저는 같은 목소리를 국민의힘 내부에 내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경기 시흥 유세에서 했던 거북섬 웨이브파크 관련 발언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이 후보 발언과 국민의힘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시흥에 거북섬이라고 있죠. 거북섬에 그 웨이브파크라고 인허가와 건축 완공하는데 2년 정도밖에 안 걸리게 신속하게 해치워서 자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랑. 알고도 자랑을 했다면 후한무치라고 할 것이고 모르고 이것을 자랑했다면 한마디로 무능과 무책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지금 가장 뜨거운 공방 이슈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시흥 웨이브파크, 거북섬 웨이브파크가 실패한 치적인데 그거를 지금 자랑했다. 그러니까 현장 상황을 잘 모르고 이재명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그렇게 자랑한 거를 꼬집은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웨이브파크를 유치해 온 게 왜 실패고 왜 잘못한 거죠? 사실 거북섬이라는 인공섬을 조성해서 거기에 뭔가 만들어 보려고 시도했던 것은 이재명 도지사가 아닌 전임 국민의힘 출신 도지사들이 했던 사업들입니다. 근데 거북섬이라는 걸 국가 예산을 쏟아부어서 거북섬을 만들어 놨는데 아무것도 뭔가 관광 유치 산업을 못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부산 기장군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행정 절차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자 신속 행정을 통해서 인천 이쪽으로 경기도로 끌어온 겁니다. 그러면은 웨이브파크 하나로 인해서 거북섬 경제가 다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 그럼 다른 것도 끌어오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거북섬을 살렸어야지라고 경기도지사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다름없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재명 도지사 당시 입장에서는 이미 조성된 거북섬에 대해서 이미 유령섬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살려보기 위해서 웨이브파크를 유치해 온 건데 그거 하나로 못 살렸다고 웨이브파크 왜 유치해 왔냐 이거 무용지물이었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아니 이거 유치한 게 왜 잘못이지? 다른 것도 더 많이 유치해오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좀 과도한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그렇다면 그럼 이재명 후보가 그 웨이브파크 지금 현 실태를 정확히 알고 지금 유세 현장에서 저런 말씀을 하신 거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뭐 현 실태니까 이 웨이브파크 하나만으로 거북섬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라는 거를 파악을 못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도 경기도지사 때 본인이 이 거북섬이라는 곳에 사실상 경제가 죽어 있는 곳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을 자신이 했던 것처럼 신속 행정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유치해 왔다면은 지금 거북섬이 아직도 죽어 있을 리 없다라는 생각하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그 거북섬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국민의힘이 더 큰 책임과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제학 이걸 다시 얘기를 하면서 호텔 경제학 실패 사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 부분은 사실은 저게 이제 해양 레저 복합단지를 개발하겠다라는 거죠. 그 계획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이해가 없어요. 거북섬의 인공섬인데, 근데 저게 뭐가 문제냐면 웨이브파크라는 것이 축구장 23개의 크기라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메인 레저 시설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상업 시설을 짓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관공서라면 수요 예측을 정확히 했어야죠. 이 정도의 상업시설을 지면 됐겠다. 그래서 인허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수요 예측을 정확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상업시설, 여러 가지 이제 상가를 지어놨다는 거고 이 상가가 사실은 과잉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가 공실률이 87%에 이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허가를 빨리 해줬다가 문제가 아니고 적절한 인허가권 행사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막연히 인허가 돼서 들어온 상가 지어진 그 상가를 분양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지금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허가권을 적절히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앞으로 나아지겠죠. 더 나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것이지 내가 레저 시설을 유치했는데 그럼 다지. 왜 이게 지금 분양이 분양 다 되고 이게 공실률이 높다고 해서 내가 무슨 책임인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인허가권을 준 지자체장에게 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웨이브파크, 그러니까 계획과 달리 지금 공실률이 굉장히 높은 이런 상황인데 그걸 이재명 후보가 자랑하는 거는 굉장히 지역 상인들 속 터지게 하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인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 공방전까지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계속 그 선거 기간에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 건 안타까운 일인데요. 근데 원래 이준석 후보가 그 SNS 글을 수정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거북섬이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거북섬 웨이브파크라고 정정을 했거든요. 마치 이재명 후보가 거북섬이라는 것 자체도 국가 예산을 쏟아 부어서 인공섬을 조성한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이 팩트 체크를 한 이후에 거북섬은 경기도지사 다른 그 국민의힘 출신들이 한 것이고 웨이브파크를 유치해온 것이라고 수정을 했거든요. 그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이런 공격들을 한 겁니다. 저희 뭐 웨이브파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건전한 비판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고 마치 이재명 후보의 책임을 더 키우고 뭔가 비난의 화살을 더 맞게 하기 위한 그런 발언들은 당연히 지양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라는 불가피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거북섬 사업 그러면 맞는 말씀이에요. 거북섬에 아까 말씀드린 복합단지 해양 레저 시설을 짓겠다. 이게 이제 수자원공사와 시흥시가 이제 양해각서를 맺은 건데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맥락을 분석해 보면 거북섬 사업 중에 그 인공 파도 타기 그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지난번에도 이재명 후보가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맥락을 살펴보면 이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계속 해오신 분인데 그럼 이준석 후보도 사실은 정확한 용어를 쓰지 못한 건 맞죠. 그러나 거북섬 사업을 거북섬 그 인공 파도 타기 사업으로 본인이 생각하고 말한 거기 때문에 또 그렇게 다 이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은 고소고발을 했지만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을 안 하고 더군다나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건 이제 하지 말자라고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사법기관에 해결하겠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얘기가 되는 게 어떤 정치인들의 발언은 맥락을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맥락이란 단어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재명 후보도 계속 강조해왔던 것이긴 한데 근데 지금 저는 이준석 후보의 그 글은 맥락상 뭔가 오해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거북섬 전체를 마치 기획했던 것으로 들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5차 공판이 열립니다. 이번 재판에선 이상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 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 군 특수부대가 투입된 경위를 증언할 예정입니다. 서울법원 종합청사는 다수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민원인과 출입자를 상대로 보안 검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근 들어 보험사들의 부실이 잇따르면서 보험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지급까지 낸 내 보험금이 떼이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섣불리 해약하기보다는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노도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 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후 매각 시도가 수차례 불발됐던 MG손해보험. 결국 금융당국이 MG손보를 정리하고 기존 보험 계약들은 5대 보험사에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보험 계약자께서는 조건의 변경 없이 동일하게 보험 계약을 유지하실 수 있으며 KDB생명도 자본 잠식 87%로 사실상 자본금이 바닥났습니다. 중소형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만들고 판매하고 계속 손실을 가져가주는 구조일 거고 보험사 부실이 커지면 보험 가입자들은 걱정이 많아집니다.
요즘 보험사들이 부실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 보험도 잘못될까 봐 걱정. 하지만 저축성보험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어서 지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9월부터는 1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MZ손보의 경우에는 계약이 다른 보험사로 이전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떼이거나 보험 혜택을 못 받을 걱정이 없습니다. KDB생명은 최대 주주가 국책기관인 산업은행이기 때문에 자본금을 늘릴 걸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보험을 섣부르게 해약하면 손실이 큰 만큼 유불리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사법부 안팎의 논란에 대해 논의할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회의에선 어떤 내용들 다루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전국 법관 대표회의 규칙이 있어요. 예. 그걸 찾아보니까 그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무엇을 하느냐,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의는 정기회의가 있고 임시회의가 있는데 정기회의는 4월과 12월에 벌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5월 말이니까 이거는 이제 임시회의이고 그 안건을 이제 그 대표회의에서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보니까 재판 독립, 재판의 공정성,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발표한다. 그다음 두 번째는 특정 사건, 아마 이거는 이재명 후보 관련된 그런 공직선거법 대법원 사건 같은데 이례적인 절차 진행으로 인해서 사법 신뢰가 흔들거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재판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는 재판의 독립 자체를 또 위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내용들이 의안으로 올라갔다라고 하거든요. 예. 결국은 이번 그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는 역시 재판 독립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 열리게 된 배경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재명 후보의 판결에,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것도 어쨌든 배경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번 이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 판결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질지 관련해서 입장 표명이 실질적으로 이뤄질지 여기서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법관 대표자 회의는 이재명 대표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정이 예. 선거가 한참 진행 중인 그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것, 매우 이례적이었다는 상황, 이것 때문에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법관 대표자 회의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예. 이 한 부장판사의 입장을 보면 30년 동안 재판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한 사례를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배당된 당일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그날 전원합의 심리를 하고 이틀 후에 사실상 결론은 내는 2차 전원합의 심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판결문을 작성해서 판결을 했다. 이게 법원 내부에서도 오랫동안 재판한 판사들이 이런 사례를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이재명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거나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낙선시킬 목적이 아니었냐, 이런 정치 관여의 문제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 신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아마 오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건에 대한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일단 조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대법원 사건은 이례적인 건 사실이에요. 예. 저도 그런 재판 처음 봤는데 이례적이긴 하지만 법대로 한 겁니다. 합법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1심, 2심 재판은요. 위법한 거예요. 법에서 엄격하게 정한 그 절차를, 기간을 완전히 무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1심 재판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끝나야 될 사건을 26개월이나 끄는 그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판사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회의를 갖다 한다라고 하는데 위법한 것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다가 대법원에서 이례적이지만 합법적인 사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그다음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제가 그 규칙을 찾아보니까
과반수로 개의하고 과반수로 의결하는데 온라인으로도 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법관 대표는요, 이전에는 117명이었는데 이제는 126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26명의 과반수니까 63명보다 한 명 더 많아야 되니까 64명이 일단은 참여해야 되고 그 64명 중에서 또 과반이니까 32명보다 한 명 더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최소한 64명이 참가해서 33명이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법관들, 대표 법관들이 70명도 넘었다라고 하니까 과연 오늘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법관대표회의 규칙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거는 비공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자들이나 참고해가지고 누가 무슨 말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 만약에 의결이 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게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그런데 6.3 대선이 이제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 이제 대선 코앞에 두고 법관 대표회의가 조기 대선 전국에서 이렇게 의견을 낼 필요가 있냐,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이 대선 때문에 사실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선 국면이라는 거를 이 법관 대표자들이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결자 해지 차원에서 정면으로 문제 제기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입장을 내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결과로 발생한 여러 가지 상황들, 사법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권의 요구들도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어떤 본질은 전례 없는 대법원의 절차 진행이었고요. 그게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게 아니었냐라는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흔들린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전례 없는 재판 진행을 했느냐에 대한 분명한 입장, 이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흔들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정리된 입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연관된 어떤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지 말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이 부분만을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찰 수사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건진법사 전모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이 전달됐는지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 씨 명품백 교환에 차액 85만 원을 이 본인 카드로 추가 결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게 그 샤넬백이 넘어간 게 네. 2002년 4월, 7월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 취임이 5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전후해가지고 1,000만 원가량의 샤넬백 정확한 금액도 나왔던데요. 첫 번째는 800만 원 정도 됐었고 예. 두 번째는 한 1,200만 원 정도 됐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태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한 100만 원가량, 정확히는 85만 원이 김건희 여사 수행 비서인 유모 씨가 결제를 했다, 카드로. 그런데 또 밝혀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건진 법사가 그 85만 원, 그 유모 씨가 카드로 긁은 85만 원을 현금으로 그 보존해 줬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7월에는 1,200만 원 상당의 샤넬백이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또 200만 원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200만 원가량은 유모 씨의 카드로 결제가 된 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이게 누구와 또 어떤 방식으로 200만 원이 추가로 결제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 곧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예. 네, 그런 거 하면요. 검찰은 이제 김 여사의 또 다른 특권으로 알려진 2명의 전 행정관도 명품백 교환 등에 관여한 건 아닌지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이제 이들을 소환해서 대질 신문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도 높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이 3인 행정관은 김건희 여사를 가장 옆에서 보좌했던 핵심 측근들이고요. 이번에 이 백 수수와 관련돼서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관여한 내용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실제 이 진술을 통해서 서로 말이 맞지 않는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대질 신문이죠. 아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각자 진술의 어떤 모순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셋을 같은 자리에 놓고 신문을 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자 할 거고요. 아마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이런 식으로 아마 계속 부인을 한다면 결국에 이제 증거인멸 우려 이런 부분들이 생겼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 체포영장 집행이라든가 신변 확보 절차로 나갈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네.
김건희 여사 측은 김건희 여사가 해당 명품백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글쎄요, 좀 석연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가방이 2천만 원도 넘는 그런 가방 아니겠습니까? 네. 가방이 무슨 볼펜입니까? 그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리게. 그러니까 20만 원짜리 가방도 잃어버리면 속상한데 예. 무려 2천만 원짜리 가방을 잃어버렸다. 이걸 누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검찰 입장에서는요. 그 실물을 빨리 확보하는 게 관건일 거고 네.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진술이나 뭐 사진이나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수행비서 유모 씨가 받은 것까지 그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이러이러하게 추가적으로 결제되고 또 교환되고 그런 것들이 모든 내역이 그 샤넬 코리아에 다 남아 있는데 아무리 부인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정확한 내용들이 밝혀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은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와 연결이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선 이후에 김 여사 소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소환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핵심 3인의 행정관에 대한 수사는 거의 끝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압수수색물에 대한 분석도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각 진술 간의 모순점이 확인됐으면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이 경위를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소환 시기는 빨라질 것 같은데 왜 굳이 저는 이 대선 일정을 고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술에 차이가 발생하면 결국에 진술을 마치기 위한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굳이 정치 일정을 고려할 필요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소환하는 것이 이 진실 규명에 있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 발발 후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을 가해 최소 12명이 숨지는 등 민간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양측이 인도적 차원에서 1,000명의 포로 교환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공습이 이뤄진 건데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 속 폭격을 맞은 마을 곳곳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건물들은 잇따라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 30여 개 도시에 드론 300대와 미사일 70기를 퍼부었습니다.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 드론 공격으로 이로 인해 적어도 1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Просто вулицю всю знищили під ноль, уничтожили все. Людське життя іспортили, споганил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과 전 세계의 침묵이 푸틴을 부추길 뿐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미국도 제네바 평화의정서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도 이날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습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모스크바 내 공항 4곳에서 항공기 운항이 제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공습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포로 교환을 시작한 지 몇 시간 만에 발생했습니다. 두 나라는 최근 이뤄진 이스탄불 합의에 따라 3일간 총 1,000명의 포로를 석방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동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전북 부안군의 한 야산에 샤스타 데이지가 활짝 피어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 햇볕이 따가워지면서 여름이 성큼 다가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초여름의 풍경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초여름이 되면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꽃 샤스타 데이지입니다. 부안군 변산면에 활짝 핀 모습이 서해바다와 어우러져서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송정해수욕장에서는 서핑이 한창인데요. 따스한 햇살이 반가운 사람들은 서핑을 하며 초여름 날씨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가슴이 시원해지는데요. 서울에서도 주말에 축제를 즐기러 야외로 나온 인파가 붐볐다고요. 네, 서울에도 화창한 날씨 덕분에 밖에서 따스한 햇살을 즐기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대학 축제의 계절이죠. 서울 연세대학교 축제 현장을 하늘에서 내려다본 장면입니다. 아카라카 축제를 즐기는 학생들이 원형극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서울 탄천 파크골프장에서는 강남구 가족 파크 골프대회가 열려서 많은 시민들이 골프를 즐겼습니다. 네, 요즘 활동하기, 야외에서 활동하기 참 좋은 날씨인데요.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나들이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기온이 오락가락했던 지난주와 달리 이번 주는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며 더워지겠는데요. 월요일인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의 늦봄 날씨가 나타나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3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과 대구 26도, 청주 27도가 예상되고요. 큰 일교차에도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뜨거운 햇볕에도 주의해야겠는데요. 특히나 중부지방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화창하겠습니다. 다만 전북 북동부 지역은 오후 한때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지만 이 서해안과 동해상에는 가지거리 200m 미만의 안개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